서익범 특별검사팀이 이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를 다시 소환해서 조사하겠다고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정치권의 현안 세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님, 또 최창렬 용인대 교수님, 그리고 윤춘호 SBS 논설실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8시간 30분에 걸친 밤샘 조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한 김경수 지사는 유력한 증거는 없는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조사받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충분히 설명했고 소상히 해명했습니다. 수사에 당당히 임했습니다. 들어갈 때랑 입장 변화 없으세요? 들어갈 때랑 입장 변화 없으세요? 네, 여전히 똑같습니다. 특검이 유력한 증거 제시했다고 했는데 확인하셨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증거, 유력한 증거나 이런 걸 저희들은 확인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특검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치 특검이다라고 제가 얘기한 적은 없고요. 정치 특검이 되지 말고 진실 특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김경수를 구속하라! 김경수를 구속하라! 지방이 화이팅! 네, 김경수 지사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18시간 반 동안 아주 긴 조사를 받고 표정은 다소 지친 표정이었는데, 자, 윤춘호 실장님, 지금 화면을 보면은 김경수 지사가 이제 특검 조사 후에 귀가를 하면서도 뭐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의 말대로 이제 충분히 설명했고 소상히 해명을 했다. 그리고 특검이 유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본인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들어갈 때 표정과 그다음에 나올 때 표정이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죠. 18시간 30분이나 조사를 받았으면 지쳤을 법도 한데 별로 그런 지친 표정도 아니고 그다음에 주장하는 내용도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드루킹 김동원과 공모관계라고 하는 핵심적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고 하는 점,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특검의 추궁이 있었지만 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죠. 네. 사실 이제 어제 출석할 때는 특검 쪽에서 뭔가 이제 깜짝 놀랄 자료를 갖고 있다는 이제 소식이 들어오면서 뭔가 좀 큰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18시간 조사를 하면서 아니 이 내용이 뭐 공개가 돼서 뭔가 변화가 있었던 건지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지금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까? 일단 조사는 18시간 30분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 조사는 이제 밤 12시까지 조사를 했고요. 네. 밤 12시쯤에 이제 특검이 김경수 지사에게 의견을 물어본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한 게 앞으로 더 물어볼 게 더 많이 있는데 네. 계속 조사를 받겠느냐 아니면 오늘은 이만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나와서 조사를 받겠느냐 이 의견을 물어보니까 김경수 지사도 조사할 게 더 많이 남았다고 하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나와서 조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뒤에 네. 그다음에 12시까지 조사를 하고 이제 12시부터 한 3시간 반에 걸쳐서 자신이 받은 조사 내용 피의자 신문조서죠. 신문조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본 뒤에 4시가 조금 못 돼서 새벽 4시가 못 돼서 이제 특검을 나온 거고요. 네. 방금 전에 박상영 특검보가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김경수 지사를 다시 소환하기로 네. 지금 일정을 논의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재소환 방침에 김경수 지사 측도 동의했다. 그래서 지금 네. 일정을 조정 중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김영준 교수님, 지금 뭐 김경수 지사가 조사를 받고 나와서 유력한 증거는 없었다고 이제 피의자 입장에서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얘기한 대로 특검에서 뭔가 가지고 있는 뭐 스모킹건 같은 카드가 없었다는 얘기일까요? 지난 5월 4일 날 경찰이 23시간을 김경수 지사를 조사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18시간 30분 정도밖에 조사를 안 했다는 거는 당연히 핵심적인 부분을 일부러 전략적으로 안 물어봤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2차 조사를 염두에 두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김경수 지사는 나와서 유력한 증거가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추론이 이제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네. 김 지사가 얘기한 거를 종합하면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이 킹크랩 시연을 본 기억이 없다.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네. 기억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자기는 뭐 예를 들어서
댓글 조작을 몰랐다라는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는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인사거래한 적이 없다. 이 세 가지가 네, 핵심적 사항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특검이 밝혀야 될 부분은 킹크랩 시연에 참석을 했고 거기서 댓글 공모를 뭐 묵인했다든지 지시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걸 입증할 것이냐가 굉장히 최대의 쟁점이라고 봅니다. 네. 저는 대통령이 허익범 특검한테 임명장을 주면서 한 말이요. 민주주의의 토대인 여론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공론을 왜곡하는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는 게 특검의 목적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특검도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유력한 증거가 뭐 꼼짝 못할 증거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치권도 지금 막 정치 공방을 막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야가 합의로 특검법에 이런 소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이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최창렬 교수님, 이게 특검이 오늘 이제 조금 전에 브리핑 한 바로 보면은 이미 처음에 소환을 할 때부터 1차 조사, 2차 조사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 유력한 증거가 없었다고 하는 김경수 지사의 발언에 더해서 뭔가 특검이 좀 다른 계산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아까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특검이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뭐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도 따랐죠. 특검이 왜 불필요한 발언을 해서 논란을 부추기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네. 특검은 어쨌든 간에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 시연에 참석해서 그것을 참관하고 묵시적이건 암묵적이건 간에 또 네. 명시적이건 간에 승인 또는 지시 동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의심하고 있고요. 김경수 지사는 그렇지 않더라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 지사가 나오면서 유력한 증거가 없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킹크랩 시연회 자리에 아마 CCTV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 CCTV가 있었다면 뭐 그런 일체 논란, 일절 논란이 뭐 불필요할 텐데 명확해지니까요. 네, 물증이라는 게 확실히 없다라는 게 지금 이제 김경수 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특검은 지금 뭐 그 드루킹이 이른바 옥중 편지에서 보였던 여러 가지 내용들, 또 USB에 저장된 내용들로 볼 때 이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과의 분명한 거래가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신명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방금 전에 지금 박상용 특검부가 소환을 한 번 더 하겠다라고 발표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는 아무튼 이번에 이 조사 가지고만 영장을 청구하기 좀 아직 좀 이제 불안정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특검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만약에 조사가 영장을 충분히 안 됐다. 네, 영장을 청구하고 나서 영장이 발부가 안 된다면은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겠죠. 특검에게 닥친 후폭풍. 아마 이런 것 때문에 2차 소환을 하겠다는 건데 아직도 캘 게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검에서는. 저희가 오늘 이제 뉴스 브리핑 시작하기 직전에 이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박상용 특검보가 브리핑을 하고 추가 소환 조사 입장을 밝혔는데 한번 들어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김 지사에 대한 소환 조사는 9시 반에 시작해서 이제 밤 12시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네, 12시까지 진행을 했는데 특검이 12시까지 진행을 했는데 특검이 준비한 질문에 대해서 조사가 마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날짜를 정해가지고 김 지사를 2차로 소환 조사해가지고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만 2차 소환 조사는 지난번과 같이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인터뷰하는 그런 것이 아닌 그냥 포토라인에서 바로 사무실로 좀 직행했으면 조사 사무실로 직행했으면 하는 것이 김 지사 측에 저에게 요청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간사님께서 기자분들과 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언론에 김 지사에 대한 뭐 영장 검토 막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김 지사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영장 뭐 이런 단계까지는 검토하지 않았다.
네, 박상용 특검보의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셨는데요. 결국 이제 내용을 보면은 조사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2차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고 또 구속영장 청구 단계까지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자, 윤춘호 실장님, 이게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 준비한 질문을 다 하지 못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은 했는데 뭐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의미인지가 좀 궁금한데요. 통상적으로 이런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뭐 18시간 이상 조사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물어볼 건 다 물어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알려지기로는 특검이 준비한 질문지가 한 100쪽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질문할 그 자체도 많을 뿐더러 또 한 가지는 김경수 지사의 1차 소환에서 했던 내용 중에서 아마도 특검이 보기에는 허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1차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다시 추궁할 수 있는 거리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김경수 지사의 혐의 사실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요 혐의 사실이라고 하는 게 한 3가지 정도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어떤 혐의일 수 있어요. 혐의 자체로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소환을 한다고 하는 것은 1차 조사에서의 김경수 지사의 진술이 재차 추궁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거리를 제공한 것으로 특검이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과 같은 후속 일정은 2차 소환 조사 결과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창렬 교수님, 구속영장 청구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검토하지 않았다 이렇게 특검보가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도 아닐 것이고 그렇다고 하겠다 이런 의미도 아닌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만약에 구속영장을 또 청구를 안 하게 된다면은 또 상당히 야당으로부터 뭐 사실 이 사건의 성격이 정치적인 성격을 완전히 배제하기가 어려운 사건이거든요. 여야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논평을 내고 이런 상황인데 청구를 하긴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18시간 조사를 하고 2차 재소환을 한다고 했는데 뭐 그것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루어지겠죠. 소환한다고 했으니까. 그 상태에서 영장을 청구 안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불구속해서 기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영장 청구를 위해서 탄탄한 어떤 뭔가 입증할 수 있는 그러한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2차 소환, 지금 앞서 윤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소환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특히 현직 경남지사인데 경남도정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지금 경남에서 다시 서울로 소환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소환을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한 번 더 소환해서 뭔가 탄탄하게 물증을 만들어서 영장을 청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뭐 오늘 새벽 3시 50분에 거의 4시가 다 돼서 이제 특검 조사를 받고 나왔기 때문에 나올 때의 광경도 상당히 이제 특검 소환 시점과 아주 비슷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이제 지지자들과 이 보수 단체가 아주 뒤엉키는 그런 또 혼란이 벌어졌는데요. 뭐 그림 보시면서 가겠습니다. 구속하라 아니면 뭐 특검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이런 그 진영의 논리로 가져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이제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공론을 왜곡하고 조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뭐 정치 특검이라고 얘기해도 안 되고 그리고 무조건 구속해라 해도 안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차분하게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뭐 시간이 좀 있지만 원래 특검이 25일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특검 기간 연장 문제를 가지고 아마 충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권치권에서요. 그러니까 정치 공방이 이루어지는데 저는 저렇게 김경수 지사가 당당하고 상세히 소상하게 발표했다고 한다면 저는 스스로 연장해달라라고 얘기를 오히려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 또다시 이것을 뭐 예를 들어 특검이 요구했는데 이 연장이 안 된다든지 또 지나치게 정치 공방으로 흘러가 버리면은 이것을 또 두고두고 하나의 그런 큰 문제점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정말 한 점 없이 밝힐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정치 공방은 좀 자제하고 네. 특검은 또 증거로 진실을 밝혀야 된다. 그러니까 어떠한 뭐 상황적 논리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는 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시간이 필요하다면 시간을 주고 그리고 확실하게 상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소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특검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그렇습니다. 입장이신 거죠. 자, 뭐 역시 이제 김경수 경남도지사 앞으로 신병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허익범 특검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철호 실장님, 이게 너무 앞서가지 말라는 말은 조금 전에 이제 특검 보의 브리핑과 좀 맥이 닿는 부분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허익범 특검의 머릿속에는 이제 추가 소환이라고 하는 일정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언론에 이제 영장 발부와 관련된 기사들이 보면 상당히 앞서가는 걸로 이렇게 보였겠지요. 김경수 재소환 가능성은 수사팀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겠다고 하는 취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소환 결과를 보고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인데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특검이 유력한 증거가 있었다 그러면 1차 소환에서 그걸 안 썼을 리가 없어요. 네. 그걸 이제 썼을 텐데 그것이 김경수 지사가 보기에는 자신을 제압할 수 있는 완벽한 어떤 그런 증거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지사의 진술 내용 중에 보면 추가로 추궁할 수 있는 그런 허점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특검의 생각일 테고 네. 그렇다 그러면 추가 소환 이후에 아까 주창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식으로든 영장 청구를 아주 신중하게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김영준 교수님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이제 일단 특검 입장에서는 2차 소환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거고 또 신병 처리 문제가 있고 특검 기간 연장 문제가 역시 정치권에서 있고 상당히 이제 이 세 개 변수들이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그래서 허익범 특검은 이제 그런 정치적인 고려를 일절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이 특검법을 만들 때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었던 거였잖아요. 한 차례 연장하고 이제 또 30일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충분히 보고 난 다음에 어쨌든 이 사안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면 뭐 종료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특검은 아마 배수진 치고 이제 25일까지 마치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수사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연장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최종적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 사안은 아까 지금 나올 때도 여러 그 뭐 진영 논리라는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지지자들하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 간에 막 엉큐 막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현직 경남지사라는 측면도 있고 네. 또 김경수 지사가 이른바 친문의 핵심이라는 이런 현실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특검들은 그러나 이런 부분들 전혀 고려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면 연장해야 되겠죠. 굳이 뭐 연장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수사상 필요에 의해서 그럼요. 그래 연장할 수 어쨌든 있다. 마지막까지 이 어떤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을 얻어낼 수 있다면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앞서 말씀처럼 김경수 지사도 뭐 그 부분을 거절할 이유도 없을 것이고 거절하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본인이 일단 먼저 특검을 요청했다라고 항상 얘기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보면은 오는 25일이면은 이제 특검의 1차 수사 기한이 종료가 되고 문재인 대통령의 승인이 있으면은 이 30일 동안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야당도 아주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소환되고 했으니까 또 그 결과가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짧은 시간 내에 뭔가 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겠죠. 결국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필요하다면 연장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수사에 착수하지도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사기간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수사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자, 이렇게 뭐 특검에서 판단할 문제긴 하지만은 이제 야당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제 필요하다면 특검 연장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자,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는 특검 연장에 관련된 얘기를 할 수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 특검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연장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전적으로 특검이 판단할 문제고 그것도 3일 전에요.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판단하는 네. 거를 가지고 네. 지금 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특검 연장 기간을 가지고 공방을 벌인다는 거는 오히려 본질이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왜 특검 연장이 필요하냐면 지금 경찰에서 밝혀내지 못한 내용 중에서 드루킹이
지금 특검에게 제출했었던 이동식 저장 장치 USB 상의 대화 내용이 지금 굉장히 나름대로 폭발성이 있다라는 그런 추론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어제 그 소환 조사에서 서로 아마 공방이 있을 가능성이 저는 컸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다시 재소환하겠다라는 그런 방침을 세운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송인배 뭐 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백원우 비서관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까지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맞물려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것 때문에 특검 기간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특검이 판단할 가능성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특검의 고유 권한이라고 맡겨두고 실질적으로 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너무 지나치게 정치 공무원으로 가면은 지금 12차례의 특검이 있었거든요. 99년도에 특검법이 발의된 이후에 지금 13번째입니다. 그런데 실은 특검은 뭐 굉장히 일원했지만은 실체적 진실을 밝혔던 사항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앞서서 예단을 하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들. 그럼 뭐 지금 김동철 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아직 착수도 하지 않았다. 그럼 뭐 김동철 원내대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건 특검의 사항이기 때문에 특검에게 모두 마치고 오히려 다른 부분 속에서 특히 민생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정치권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하시는 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통일부 발표 내용인데 오늘 판문점을 통해서 우리 국민 1명을 북한 측에서 인계를 받았다 이런 내용을 이제 통일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좀 들어오면은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어제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공장을 찾았습니다. 경제부총리의 삼성전자 방문은 이번 정부 들어서 처음인데 사실 이번 방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더 주목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한번 방문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공장을 통해서 정말 일자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의 판단에 의해서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미래 준비도 하고 하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 일자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가 많이 나올 수 있다면 제가 광화문 한복판에서 추이라도 추겠습니다. 20만 개, 25만 개 나오면 뭔들 못하겠습니다. 뭔들 못하겠습니다. 뭔들 못하겠습니다. 네, 이 경제부총리의 또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의 만남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한데 여러 가지 또 뭐 갈등이 불거지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번 이제 방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별일 아닌 것 같다가도 굉장히 이 성격상 논란이 또 벌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부총리, 경제부총리가 재벌의 총수를 만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죠. 뭐 굳이 논란이 있을 이유가 없죠. 지금 말씀처럼. 그리고 앞서 뭐 SK며 현대자동차 그룹과 만났어요. 신세계 이렇게 만났는데 그때는 별 말이 없다가 지금 이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니까 여러 논란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앞서 이제 인도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또 만났었잖아요. 이재용 부회장을. 얘기의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재벌 개혁을 해야 되는 마당이고 이재용 부회장이 아직 최종 그 재판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경제의 컨트롤 타워인 부총리가 만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논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재벌 개혁을 하는데 경제가 워낙 어려워서 이제 삼성이라는 재벌에 일자리를 부탁하고 이러는 것이 재벌 개혁이 완화될 수 있는, 재벌 개혁에서 후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줄 수가 있다라는 일가의 주장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지금 그야말로 지금 7개월째 이 고용 대란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야말로 사상 최고의 이런 경제 지표의 악화 속에서 경제부총리가 재벌을 만나가지고 재벌 대기업 총수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왜 나쁘냐라는 두 가지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볼 때 아주 이념적인 부분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재벌 개혁이라는 문제하고 대기업의 역할이라는 문제를 너무 이렇게 대척점에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이 대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재벌 개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와 동일시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의 논란이 너무 한쪽을 편협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또 나온 얘기가 청와대와 또 경제부총리와의 뭐 이른바 재벌의 일자리를 구걸한다는 이런 논란도 있었어요. 물론 청와대는 부인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런 좀 구태연한 논란인 것 같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청와대나 경제부총리나 이런 말이 새어나오지 않게 좀 단속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논란이 시작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인도 방문할 때 이제 삼성 공장을 방문해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당부했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김동연 부총리의 만남은 좀 후속 조치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사실 그 이후로 정권 내부에서도 그렇고 현 정부의 이제 핵심 지지층 사이에서 뭐 말씀하셨던 이제 재벌 개혁이나 경제 민주화 정책이 후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던 게 사실이고 특히 이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오너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있는 삼성의 고용과 투자를 좀 기대는 모양새가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불거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지난 2월에 집행유예인 석방이 됐습니다만은 1심에서는 이제 실형을 선고받았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혐의가 단순한 것이 아니고 이른바 지난 박근혜 정부의 적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건하고 뭐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또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처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과는 좀 다르게 정권 핵심부 인사들에서는 삼성하면 이제 적폐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삼성 정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강하게 남아있는 것이 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은 앞에서 조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달 대통령이 이제 인도에서 만나서도 한국에서도 일자리 많이 만들어주고 투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기업에게 당연히 할 수 있는 부탁이죠. 그다음에 또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일 하는 게 이제 기업의 일이고 또 기업이 뭐 복지 사업가들 아니니까요. 자기들 이익 남으면 이제 일자리 만들고 이제 투자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크게 문제 삼지 않아도 될 사안인데 이렇게 문제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삼성을 바라보는 어떤 이중적인 시선, 그다음에 서로 상반되는 시선이 강하게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김동연 부총리는 취임한 후에 LG 또 현대자동차, SK, 신세계 같은 이제 대기업을 방문을 했고 그때마다 이 기업들이 또 대규모의 이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어제 이제 삼성을 방문하고 나서는 뭐 그동안의 논란을 좀 의식해서인지 뭐 곧바로 무슨 투자 계획 같은 게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실제로 한국 경제가 지금 생산, 설비, 투자 모두 빨간불이 켜져 있어요. 지금 우리 경제가 한가할 때가 아닙니다. 한가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위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경제부총리, 특히 이 경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부총리 아닙니까? 이 부총리라는 거는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늦은 감도 있는 거예요. 빨리 대기업들을 만나서 투자 계획 발표 같은 포함해서 경제를 살 수 있는 걸 동참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힘을 경제부총리한테 실어줘야 된다는 거죠. 청와대 중심의 정치가 있어서 자꾸만 경제부총리를 뒤에서 흔들어댄다는 모습으로 보이면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시로가 될 수밖에 없다. 청와대 비서실은 비서에 불과하다. 이 모든 컨트롤 타워는 경제부총리가 책임을 갖고 그리고 나서 경제가 잘못 간다. 그럼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거예요. 그럼 현재까지는 경제부총리가 이것을 어쨌든 간에 이 단순하게 이것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거와 기업이 책임을 지는 거는 현재의 부총리가 방문하는 거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를 가지고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든 간에 경제를 살려서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이 핵심이고 또 9월 한번 보십시오. 혁신 성장을 위한 삼성 현장 소통 간담회라고 돼 있어요. 그럼 혁신 성장의 주체는 지금 누구냐? 누가 보더라도 경제부총리라고 한다면 소득적 성장을 얘기하고 있는 청와대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왈가불가해서는 안 된다. 우선심을 실어주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게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저는 조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훨씬 많은 비중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혁신 성장을 주도하는 임무를 경제부총리에게 맡겼다면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운신의 폭을 주고 재량권을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의미 같은데요. 자, 뭐 그렇게 되면은 일단 처음에 이 발단이 된 이른바 구걸 논란의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구걸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제 구걸이라는 뭐 식의 그런 표현을 쓴 적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는데. 자, 윤춘호 실장님, 김의겸 대변인의 이제 설명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일부 언론에서
부총리의 이제 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을 두고 청와대에서 마치 저게 어떤 삼성에게 투자와 일자리를 구걸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네. 그런 메시지를 이제 전달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고요. 그 보도 뒤에 이제 또 김동연 부총리가 입장문이라고 하는 어떤 그 문장을 통해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좀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취지에 이제 또 반발을 하면서 네. 청와대 경제참모들과 경제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경제부총리 사이에 뭔가 불화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네네. 이제 전망이 나오면서 이제 사실은 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이 이제 논란이 된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행사일 수 있는 어제 방문이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동연 부총리의 생각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어제 삼성 반도체 방문한 시간이 이제 한 3시간 반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네. 취재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원래보다 한 1시간 이상 길어진 행사라고 네. 그래요. 그리고 앞부분에 나왔습니다마는 일자리만 는다면 자기가 광화문에서도 춤을 추겠다. 뭔데를 못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서 어떤 이런 의견을 밝히는 것 자체도 또 저는 그렇게까지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네. 어쨌든 경제 관료, 뭐 부총리가 됐든 아니면 뭐 대통령이 됐든 이런 사람들이 기업의 총수를 만나는 자리에서 항상 일자리 또는 뭐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한 발표가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분명히 기업들이 이제 팔 비틀기라고 하는 그런 모양새였던 것도 좀 맞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은 돈 벌 수 있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투자하고 일자리 만드는 겁니다. 네. 돈 안 되면은 정부에서 아무리 팔 비틀어도 투자하지 않고 일자리 안 만드는 거죠. 네. 자, 최창현 교수님. 사실 이제 정부 출범 이후에 청와대와 이 전통적인 경제 관료들과의 갈등설은 뭐 계속돼 왔고요. 또 김동연 부총리는 이른바 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 이른바 이제 소신 발언을 계속하면서 좀 청와대와 각을 세웠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는데 사실 이제 그동안에 이 갈등이 좀 정리된 것처럼 보이다가 잠재된 갈등이 다시 불거진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김동연 부총리와 청와대와의 갈등이란 측면보다도 좀 본질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촛불혁명이 요구했던 게 우리 사회의 어떤 불평등의 완화라든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여러 가지 부조리나 부패 구조를 바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촛불 민심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재벌 개혁과 연관이 되는 거였잖아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왔고 그러니까 재벌의 어떤 지배 구조 개선 이번에 김동연 부총리도 그 얘기를 했어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네. 삼성이 지배 구조 개선 이런 데 앞장서 달라라는 메시지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배 구조 개선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런 재벌 개혁은 필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재벌 개혁을 한다고 해가지고 대기업들의 어떤 그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더 악화시키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잖아요. 네.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별개로 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 현실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청와대 출신 청와대 참모들은 개혁 쪽에 방점을 찍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경제 관료라든지 재벌은 그런 것보다는 일단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 양쪽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같이 갈 수 있는 건데 현실의 운영에 있어가지고는 분명히 상충되는 면이 있는 거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청와대와 이 지금 경제부총리와의 갈등으로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단지 그래서 청와대나 경제 이 사이드도 그렇고 뭔가 국민들에게 하나로 정제된 메시지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자꾸 혼재돼가지고 자꾸 메시지가 나오니까 본래 있는 것보다 더 국민들에게 불신을 줄 수가 있다. 정책 불신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점을 청와대도 그렇고 경제 이 관료들도 그렇고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뭐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겠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뭐 이제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의견이 확실히 엇갈리는데요. 특히 이제 정의당의 반응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삼성공화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바꾸자는 거대한 함성 속에 출발한 정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숨막히는 폭염 속에서도 일하는 노동자들, 불안과 폭염까지 겹쳐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정부는 다시 삼성 앞으로가 아니라 민생 현장 앞으로 향해 나가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네, 경제부총리가 만나야 될 사람은 삼성이 아니라 노동자다. 이게 이제 정의당의 지적인데 바른미래당에서는 반대로 뭐 구걸이라는 비판을 받더라도 기업 투자 고용을 요청은 계속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경제 당국의 수장이 대기업 경영진을 만나서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은 당연하며 필요한 일입니다. 부총리는 대기업 오너들을 만나서 경제를 얘기하면 됩니다. 경제가 스스로 굴러갈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성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써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설사 구걸이라고 비판받더라도 기업들에게 투자와 고용을 늘려달라는 요청만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네, 정치권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봤는데 사실 지금 뭐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내부에서 뭔가 좀 혼선이나 갈등이 보이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동안 세 가지의 큰 목표가 있었습니다. 소수적 성장과 그리고 적폐청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거든요. 적폐청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어느 정도 성과를 좀 내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지금 1년 동안 소수적 성장을 했는데 가시적 효과가 없다면 또 다른 경제의 축인 혁신 성장으로 빨리 전환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아주 긴박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소득주도 성장에서 빨리 혁신 성장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소득주도 성장 실험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소득주도 성장이 꽃피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기초가 있는 혁신 성장을 이뤄낸 다음에는 얼마든지 소송으로 갈 수가 있다. 지금 이정미 대표가 얘기하는 삼성은 결국 노동자를 만나야 되는데 당연히 노무부 장관이 노동부도 만나고 조금 있으면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국 노동자도 만나겠죠. 현 시점에서 지금 6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설비 투자가 18개월 연속 추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해외에서는 인도에서 또 베트남에서 지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삼성전자보러 투자하라고 할 정도로 이 삼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투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이거를 재벌개혁이라고 하는 진영의 논리에 빠져간다고 한다면 이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제는 혁신 성장에다 힘을 한번 실어줄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네. 자, 뭐 정부가 이제 이렇게 정책의 원칙을 지키면서 또 경제를 성장시켜야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과제를 안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